이번 파트는 어떤 파트냐면 세계무역기구 그리고 국제지역경제통합. 우리 먼저 이제 세계무역기구를 할 테고 그 후에 이제 국제지역경제통합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국가와 국가 간의 경제적 거래의 자유화와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두 개 국가가 양국 간의 자유화와 협력을 하는 쌍무주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해서 자유화와 무역에 대한 자유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수국가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특정 지역의 일부 국가들끼리 특혜를 공유해서 자유화를 추구하는 특정 지역, 그러니까 일부 국가겠죠. 이걸 지역주의랍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쌍무주의, 다자주의, 지역주의가 있겠다. 예를 들면 일부 요거에 예를 들면 예를 들어볼까요? 뭐 이렇게 EU라든지 아니면 FTA인데 노스 아메리카 FTA 즉 나프타 FTA. 두 개 국가는 오케이, 다수 국가부터 합시다. 얘는 WTO입니다. 세계무역기구입니다. 지금 현재 164개국이죠. 164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개 국가는 많죠. 예를 들면 우리 한미 FTA라든지 뭐 한중 FTA라든지 또는 우리나라가 맺은 양국 간의 FTA들이 다 여기 두 개 국가가 포함이 됩니다. 뭐 또 한인도도 있겠고 많습니다. 자, 우선은 이러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번 장에서 할 거는 바로 다자주의입니다. WTO입니다. 세계무역기구, 이 WTO 세계무역기구와 무역의 자유화를 지역주의적 관점에서 추구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다음번에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 주는 WTO 관련돼서 할 거라는 거 좀 먼저 알아두시고 우리 하기 전에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아시면 좋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우개로 좀 지우고 지우개로 지울게요. 이렇게. 역사적 배경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더 많은 역사적 얘기를 할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1900년대 초반부터 하겠습니다. 그 이후 그전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이 아니지 20세기 초반이죠. 자, 그전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너무 길긴
하진 않을 거고 1860년, 70년대 이후로 보호무역 이 줄을 이룹니다. 이어져 옵니다. 오다가 20세기 초반에는 전 세계적으로 뭐가 되냐면 1870년이라고 보시는 거죠. 1870년. 자, 1차 세계대전 일어납니다. 1914년이죠. 1차 세계대전이 1914년 1차 세계대전, 1차 워가 발발합니다. 그래서 1919년에 끝나고 다시 한번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일어납니다. 이거는 2차 워. 자, 이걸 좀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1870년부터 이제 어느 정도 보호무역이 이어져다가 1914년에는 1차 세계대전, 1939년에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구나라는 걸 우선은 기억해 두시고 먼저 1차 세계대전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차 대전은 1914년 8월이죠. 발발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오던 자유무역 질서는 완전 급속히 흐트러집니다. 와해가 된다.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네덜란드 정도를 제외하면은 거의 모든 국가가 보호무역으로 돌입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보호무역에는 우리 보호무역 수단에는 관세를 올리거나 비관세, 그러니까 관세 이외의 것들 중에 하나인 수량 제한 정치, 수량을 제한하는 겁니다. 수입되는 상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쿼터로 보호무역을 더 급격히 보호무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다음 이제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죠. 1919년이 끝납니다. 1919년도에 끝나요. 끝나고 나서 이제는 어떠한 공식적이고 다국 다사 간 여러 나라 간의 행동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쭉 보호무역으로 간다 라는 생각해 보시고 1919년 끝난다 말씀드렸고 1920년대로 옵니다. 1920년대 오면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929년의 대공황이죠. 경기 침체인데 디프레션 앞에 아예 그레이트 디프레션입니다. 그레이트 디프레션이 옵니다. 1929년에 여기에는 이제는 1차 세계가 끝나고 나서 1920년으로 오고 국제 경제를 재건하려는 국제 경제 질서를 재건하려는 움직임에 치명타를 갑니다.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치명타를 가게 되고 여기에는 대공황 이후에 당연히 경기 침체 그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급등합니다. 이 급등하고 또 하나는 금융위기가 발생합니다. 위기가 확산됩니다. 금융위기가 확산됩니다. 자, 이 시기의 경쟁적 보호주의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이 아니라 아예 급락입니다. 급락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19세기 말 1800년대 말
그리고 20세기 초반, 1900 초반 요때의 보호주의와 유사한 면이 보입니다. 1929년에도 역시 마찬가지. 하지만 그 1800년대 말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관세 장벽, 그러니까 관세 장벽만이 문제였습니다. 1800년 말, 1900년 초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1929년에 이 대공황은 그때와는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정도로 내용이 복잡했고 확산 속도 또한 빨랐다라는 겁니다. 빨랐다는 것. 아까 말한 쿼터 같은 수량 제한 조치는 또 물론이고 무역 금지라든지 외환의 통제 같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비전형적인 수단들이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여기 지는 해가 있었죠. 지는 해가 어디냐면 대영제국 영국이죠. 대영제국 영국. 뜨는 해는 미국이죠. 지는 해 영국은 자유무역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바로 영국이었는데 이 영국마저도 보호무역의 압력에 굴복했다라는 점에서 이 대공황 시기는 그 이전 시기라는 완전 뚜렷이 구분이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 대공황기의 보호주의 백미는 뭐냐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보호주의 관세법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보호주의 관세법. 이게 뭐냐면 이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스마트 홀리 관세법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보호주의 관세법이라 할 수 있겠죠. 이거는 1930년입니다. 1930년의 스무트와 홀리 두 사람이 낸 법안이죠. 그래서 이 법이 발효된 1930년부터 1931년까지 약 1년 반 동안의 25개국이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보복 조치랍니다. 미국이 이렇듯 관세를 높이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이에 대한 보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이렇게 관세 인상 전쟁이 일어나니 세계 무역은 당연히 급격히 감소하겠죠. 1929년부터 여러분 사실상 29년부터 32년까지 전 세계 총생산액이 20%가 감소합니다. 20%가 다운이 돼요. 그리고 전 세계 교역량은 요거는 글씨가 좀 그런데 총생산액입니다. 총생산 전 세계 총생산 교역량은 총생산 20%, 교역량은 40%가 줍니다. 자, 이것은 1930년대 중반에 이제는 약간씩 이제 회복세가 있는데 그 시기에도 세계 교역량은 여전히 국민소득의 증가 추세를 따라잡지 못했다. 무역이 많이 위축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한편 경쟁적 보호주의 등장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국제통화 체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역이라 하면 당연히 어떤 국가와 어떤 국가의 물품 거래니까 물품이 거래되면은 당연히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겠죠.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면은 전부 다 외화니까 국제 통화 체제와 관련이 있겠죠. 이 당시의 국제 통화 체제는 근본이제였습니다. 근본이제.
저희가 나중에 금융 파트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할 텐데 우선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근본이제가 이 근본이제의 몰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경제적 보호주의 등장은 근본이제의 몰락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건 나중에 저희가 금융 파트 할 때 다시 할 텐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당시 그러니까 요 전후 전후 시기에 국제 금융의 중심지는 단연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의 이 발발함과 동시에 근본이제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전후에 국제사회로부터 근본이제 복귀를 압력을 받습니다. 근본이제 복귀 압력을 받아요. 여기서 많은 게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이제란 말 자체가 금이 있고 그 금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파운드를 합시다. 영국의 통화인 파운드 이렇게 합니다. 여기와 연동이 되는 거예요. 금의 가치와 파운드의 가치가 연동이 되는 겁니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금융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다. 자, 이제는 1930년대로 갈게요. 좀 치우고 30년대로 갑시다. 30년대는 이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1920년이 되면은 제조업에서 전 세계의 최강이 됩니다. 제조업에서 이미 1920년대에 전 세계 최강이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미국은 고립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 세계 일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자신 전 세계의 일에는 크게 그게 없었습니다. 큰 개입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930년대 중반까지 옵니다. 중반까지 미국은 고립주의였다. 그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고립주의였구나. 그러니까 즉 경제적인 민족주의였구나라는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929년에 대공황이 오고 스모톨리 관세법을 제정해서 관세 장벽을 높이고 1차 세계대전 후에는 그 당시에 연합국에게 많은 돈을 빌려줬습니다. 전쟁 자금을 위해서. 이거에 대한 전쟁 부채 상환을 고집합니다. 빨리 상환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런 것들 스모톨리 관세법이라든지 전쟁 부채 상환을 빨리 해달라라는 것 이런 것도 전부 다가 고립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서서히 변합니다. 서서히 변해요. 예를 들자면 1933년인데 몬테비오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몬테비오 협약에서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관세이나 협상 추진 약속을 받아냅니다. 자, 이렇듯 미국의 태도가 약간씩 변해간다. 그러다가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반발하게 됩니다. 이 반발한 직후부터 해서 미국은 새로운 국제 정치와 경제 질서 수립을 위한 구상에 착수합니다. 자, 우선 그렇게 해주세요. 미국이 국제 경제 질서와 국제 정치에 대한 질서 확립을 위한 구상에 착수하게 되는구나. 자, 그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다가 이제 1943년 됩니다. 1943년. 1943년에 오면은 지는 태양, 지는 해인 영국과 뜨는 태양 미국이 만납니다. 만나서 근데 2차 세계대전 후에 우리가 1943년이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기 전이죠. 끝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만납니다. 만나서 우리가 전쟁이 끝나면 국제 통화와 금융 질서에 관해서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또한 이와 긴밀한 보안관계에 있는 국제 무역 질서에 대한 논의도 빨리 진척시킬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1943년 9월이 되면은 비공식 회의에서 양국 간의 비공식 회의에서 회원국 간 그러니까 ITO가 있습니다. 국제무역기구입니다. 국제무역기구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 설치를 합의합니다. 자, 여기부터 나옵니다. 우리 이제부터. 자, ITO에 대한 설치 등에 대해서 잠정적 합의를 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서로 만났다가 답보 상태에 빠집니다. 좀 서로가 답보 상태에 빠집니다. 너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이 각자가 원하는 걸 말합니다. 서로에게. 그런데 이게 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답보 상태가 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종료가 되는 1945년 9월이 되면 다시 재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PPT를 볼게요. 가트 체제의 성립 배경입니다. 1930년대 국제협조가 상실되더라. 말씀드렸죠, 이거. 극심 무역 전쟁에 대해 설립 배경이었습니다. 1930년대에는 국제협조가 상실되고 무역 전쟁이 심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가트 체제, 가트를 가트의 설립 배경보다는 ITO의 설립 배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TO를 원래는 ITO를 만들려고 했었다라는 거. 또한 사회주의 체제. 이제는 2차 세전이 끝나면 사회주의 체제, 자본주의 진영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위기의식이 대두가 됩니다. 자, 또한 신자유주의, 네오리버럴리즘이 이러한 사상, 신자유주의 사상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무역에 대한 자유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역에 대한 자유화. 이러한 배경으로 이제는 미국이 국제무역 체제의 확립을 논의할 다자간의 통상회의를 주장하며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고 관리할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ITO를 UN 내에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ITO를 UN 내에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후에 두 차례 예비회담을 하고 나서 1948년 됩니다. 우선은 여기 보시면 ITO 설립입니다. ITO 설립 쿠바 하바나 회의 ITO 설립에 관한 헌장 최종 서명이 됩니다. 최종 서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ITO 설립은 무산이 됩니다. 무산이 돼요. 여긴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뭐 저희가 그냥 아까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이 당시에도 이제 미국이 영국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을 테고 영국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다라는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 ITO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영국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않으리라라는 생각 가집니다.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그래서 이걸 통과가 안 됩니다. 안 된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는데 음, 보자면 같습니다. 같.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입니다. 트레이드. 관세와 무역에 관한 General Agreement 일반 협정이 됩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됩니다. 자, 잠깐만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ITO 설립을 원래는 목적이었다 말씀드렸고 이거는 결국 무산되더라. 이건 영국과 미국 간의 의견이 어느 정도 약간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ITO 헌장안 이렇게 나옵니다. ITO 헌장안 이렇게 나옵니다. 세계 23개국입니다. 처음에는 23개국이었어요. 23개국이 모여서 이제 회의합니다. 모여서 관세에 대해서 관세를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릴 것인지 여러 가지 다른 무역에 관한 내용을 협상합니다. 그 협상에서 나온 결과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그 협상의 결과가 바로 이 가트였습니다. 관세 나오죠. 관세. 23개국이 관세에 대한 논의입니다. 관세 몇 %까지 떨어뜨릴까요? 몇 %가 우리가 양호할까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그때의 회의하고 나서 협정문이 가트예요. 이 가트는 만약에 ITO가 생겼다면 국제무역기구가 생겼다면 ITO 헌장 안에 포함되는 ITO 헌장 안에 포함되는 하나의 협정 문서였습니다. 하나의 협정 문서에 불과한 거죠. ITO 헌정안이 있고 이 헌정안에 포함되는 내용을 가트 원래는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산되잖아요. 근데 이것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1948년 1월 1일부터 이 가트는 발효가 되고 미국 예를 들자면 1939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수입의 78%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고 50%까지 다운시킵니다. 낮춰요. 낮춘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근데 가트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제약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가트의 법적 의무를 단지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관세 양호라든 이건 뒤편에 할 텐데 관세 양호라든지 이런 이런 의무에 대해서 관세 양호라든지 이런 의무에 대해서 각국의 기존의 국내법과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최대한 수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한다. 요거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요거에 만족한다. 또 하나 문제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요거랑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의 단일 협정이 아니라 수많은 협정, 양어 약속, 의정서, 부수 협정, 절차 조항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고, 두 번째는 그겁니다. 국제기구가 아니죠. 이거는 국제기구가 아니에요. 국제기구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협정문에 불과하다, 잠정 협정문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래서 집행할 조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국제기구화가 안 되니까 집행할 조직이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23개 국가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23개국 회원국들로 구성된 체약국단에서 의사결정을 일임하는 방식을 둡니다. 처음에 둡니다. 자, 가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1994년 123개 국가인데 지금은 164개국입니다. 164개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가트 체제의 기본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 위에는 여러분, 가트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그 배경되는 과정이 어떠하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두시고, 요약하자면 1930년대 즉 1929년에 말씀드렸죠. 대공황이 오고 30년 초반에 미국이 스모틀리 관세법을 관세법을 이 나오고 나서 극심한 보호무역을 미국과 다른 국가 간에 이루어지더라. 나와 있죠. 그 다음 이제 전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하더라. 이에 따른 위기의식이 대두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큰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30년대 중반까지는 미국은 고립주의였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세계 무역 질서에 앞장선다, 구축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ITO 설립이었습니다. ITO를 설립하자라는 거예요. 전후에 이제 국제무역 질서에 대한 협의체, 그런 기구를 만들자, 국제무역 기구를 만들자라는 걸 영국과 미국이 서로 만들자 했으나 합의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트는 하나의 협정문에 불과했다. ITO 헌장안의 하나의 협정문에 불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국제기구가 아니다 라고 생각. 그래서 제도적이든지 행정적인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가트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기본 원리 세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가트 전문에 보면은 무역 장벽의 감축, 그리고 차별적 대우의 제거, 이를 통한 무역과 생산의 확대 속에서 개별국의 경제 발전 그리고 번영이 이룩한다라는 게 전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역 장벽을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없애고 이를 통해서 무역 생산 확대 경제 발전. 자, 이를 실현을 해서는 세 가지 나온다 말씀. 무역 자유와 비차별주의, 다자주의 세 가지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무역 자유화입니다. 무역 자유화. 이러한 가트는 무역 자유화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관세만 허용하고 수량 제한 같은 것들을 철폐하고자 합니다. 철폐하고자 했습니다. 원칙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다시피 관세는 부과 인정하되 관세율 인하를 통한 관세 부과는 인정하되 관세율을 인하하는 이걸 통해서 무역 자유라. 원칙적으로는 수량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금지합니다. 하지만 이거 보세요. 예외가 많아요. 예외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우리 시간에 여기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예외가 많아요. 예외를 많이 둡니다. 왜? 아까 합의했다 그랬잖아요. 합의했다. 여러 국가들이 합의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이전부터 그 국가가 시행해왔던 어떠한 무역 조치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다른 국가도 이런 게 있겠죠. 예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무역 조치가 있겠죠. 그러면 서로가 야 너 그거 하지 마. 아 그럼 너도 하지 마 그거. 너 갖고 있는 거 하지 마. 너 원래부터 했던 거 하지 마. 그러면 서로가 다 싫겠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몇 가지는 오케이 합니다. 그냥 예외로 합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몇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는 오케이 예외적인 걸로 오케이 해줍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무차별주의입니다. Non-discrimination.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중요한 게 제1원칙 최애국 대우입니다. MFN은 이런 같은 회원국 중에 어느 나라가 다른 회원국에 부여한 어떤 특혜나 면제를 모든 회원국에 동등하게 부여하라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이죠. 어떤 나라 A가 있다 칩시다. A 나라가 있으면 이 나라에 다른 나라 B에게 부여한 어떤 특혜가 있다면 다른 나라인 모든 다른 나라 그러니까 그 이외의 회원국 모두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라. 최대한의 은혜를 베풀어라. 최대한의 은혜를 베풀어라. 특혜를 줘라. 라는 게 최국 대우입니다. MFN Most Favored Nation입니다. MFN은 자, 이 MFN은 예를 들어서 한번 이 말씀 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게 있겠죠. 우리나라가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에 대해서 5% 관세 매겼다면 독일에게도 5%의 관세를 매겨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국가 간의 차별을 두지 마라 라는 게 이 MF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MFN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만약에 이 5%가 트럭이라면 승용차는 달라요. 또 다릅니다. 승용차랑은 또 다릅니다. 트럭이 5%라면 승용차는 꼭 5%가 아니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자, 또 하나는 또 예를 들면 되게 또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몇 가지 있는데 그건까지는 안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 국가 간의 차별을 하지 말아라라는 게 최국 MFN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국민 대우 보겠습니다. 내국민 대우는 NT입니다. National Treatment. NT는 같은 회원국들이 국내 조세나 규제 등을 취함에 있어서 외국 상품과 국내 요겁니다. 외국 상품이나 국내 물품을 차별하지 말아라. 최애국은 외국 국가 간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말아라. 라는 최애국이고, 내국민은 외국 상품 국내 물품을 차별하지 말아라. 이것도 예가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나는 조세나 어떠한 규제가 되겠죠. 규제는 비용적인 측면이 있고 그 이외에 비비용적인 측면이 있는데 조세부터 볼게요. 만약에 소비세를 우리나라 물품에 5% 매기는데 다른 나라 물품에 대해서는 10% 매겼다? 이건 안 된다라는 거고, 또 비용적 이외의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건데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전에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어디서 많이 들어왔었냐면 예전에는 미국, 호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호주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가 가게를 차리는데 외국산 소금이만 파는 가게를 만들겠습니다. 외국산만 만들겠다. 또 국내산 이렇게 해서 국내산 쇠고기 이렇게 해서 가게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산 가게, 국내산 가게 이렇게 나눠서 팔겠어요. 이유는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있는데 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이걸 좀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정부가 이렇게 했었어요. 이때 이런 호주나 미국에서 반발합니다. 야, 우리 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나눠지는 거잖아. 점포도 외국산 소고기 판매점이 적고 수가 훨씬 적었겠죠. 이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소합니다. 이건 좀 불공평하다. 내국민 대우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같이 팔게 되죠. 같이 팔게 됩니다. 이게 NT입니다. 제국대우 MFN과 NT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이제 다자주의입니다. 자, 다자주의라고 함은 어떠한 일반화된 행동 원리에 기초해서 셋 이상의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조정하는 제도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트는 이러한 다자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몇 차례의 다자 간의 무역 협상을 추진합니다. 다자 간 무역 협상이란 가트의 회원국들이 국제 무역에 대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국제무역기구 주재하에 관세율 인하라든지 철폐 또는 다른 무역 정책에 대해서 결정하는 무역 협상을 우리는 다자간 무역 협상이라고 합니다. 다자간 무역 협상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무역 자유와 무차별주의, 다자주의 세 가지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가트 체제가 48년 1월 1일부터 이제 말씀드렸죠. 1월 1일부터
옵니다. 음, 여기 나오면 라운드가 나옵니다. 라운드라는 말이 나오죠. 라운드. 어, 가트는 48년 창설할 이후에 언제까지 가냐면 1994년까지 갑니다. 94년까지. 가트 체제는 94년까지, 48년에서 94년까지, 즉 한 45년 정도가 되겠죠. 이때 동안 8차례의 다자간 무역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무역에 대한 협상을 합니다. 모여서 무역에 대한 협상. 그 협상을 라운드랍니다. 1차 라운드, 2차 라운드, 그래서 쭉 8차 라운드, 즉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옵니다. 앞에 붙은 뭐 제네바 라운드, 뭐 케네디 라운드, 도쿄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이름도 있습니다. 사람 이름은 여기 딜론이라든지 케네디, 우리가 잘 아는 존 F 케네디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 이름이죠. 이건 주창자들의 이름을 따왔었고, 그 이외에는 어, 다자 무역 협상이 이루어진 첫 번째 장소를 이름에 붙입니다. 도쿄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이렇게 첫 개최지 이름을 따서 명명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표에서도 보다시피 모든 라운드에서 보면은 관세 인하에 대해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비관세 장벽에 관련돼서는 6차부터 나옵니다. 6차인 여기 NTB는 비관세 장벽 관련해서 6차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점차 이제 범위를 넓히죠. 넓힌 다음 8차 라운드 겁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우리가 잘 아는 8차 라운드입니다. 이거는 86년도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4년 이내에 협상을 종결하기로 했었는데 각국 간에 이제 의견 대립이 생기면서 협상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1993년 말 123개국이 참가해서 협상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7년 7개월 걸립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시장 개방 확대라든지 가트 체계 및 규율의 강화,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다자간 규범을 통한 국제무역 질서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여러 품목에 대한 평균 관세 인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국적으로 가트는 다 하나의 협정물에 불과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가트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 기구를 창설하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WTO예요. 바로 WTO입니다. 자, 8차 라운드. 이렇게 25만 품목에 대한 관세 양호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NTB,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이제 무역과 세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다른 이슈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서비스 무역이라든지 지적 재산권, 그리고 무역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따라 분쟁 절차에 대해서도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가 무역정책 검토제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건 뒤편에서 따로 또 설명드릴게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 무역의 획기적인 확대와 발전에 기여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트 체제의 한계, 기본 성격과 한계를 볼게요. 첫 번째로는 법적 구속력이 미약했다라는 겁니다. 가트 규정은 최애국 대우라든지 관세 인하라든지 그리고 관세 교섭 그리고 가트의 간행 및 탈퇴 등에 대해서는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량 제한 금지를 포함하는 무역학대 규정과 같은 것에서는 어느 정도 법적 구성력이 미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외 규정이 많았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어느 정도 미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통일성과 체계성이 미비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있으니까 각국 주장들이 복잡하게 반영되고 복잡하게 반영됩니다. 복잡하게. 그러니까 어떤 나라 그러니까 뭐 미국과 유럽, 미국과 유럽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개발도상국 각각의 주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잡하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통일성 그리고 체계성이 어느 정도 미비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통일적인 해석이 어려워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 원칙이 너무 많은 예외 조항이 있었다. 이 말씀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국제협정으로서의 미흡입니다. 가트 규정은 가맹국 대표들이 서명한 다음 국내법에 따라서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정식 발효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야지만 발효되도록 되었으나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각국 의회에서 그 협정문에 대해서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협정으로서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은 영국에게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국이 이를 들어주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이 비준안에 대해서 통과시키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기구의 성격으로서 미비이겠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협정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구가 아니다. 국제경제기구가 아니다 말씀드렸고, 그러므로 인해서 의사결정 권한이라든지 집행력, 분쟁의 능력 모두를 갖추지 못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사결정 권한, 집행력, 특히 분쟁의 능력 이걸 갖추지 못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세요.